네, 그러면 이제 뭐 마이크 끄시고 화면 끄시고 편하게 뭐 드시면서 보셔도 괜찮아요. 제가 요 PT는 PDF로 변환해서 다시 한번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이제 보통 한 번 떠들기 시작하면은 한 뭐 30분에서 1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들어주세요. 그래서 요번에 오시는 7월, 8월 분들 뭐 지역별로도 나중에 한번 모임은 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오늘 제가 이따가 한번 서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한국에서 이제 출국 준비하고 그다음에 밴쿠버 집은 어떻게 구해놨는지 그다음에 출국하고 한국에서 출발하고 그다음에 밴쿠버로 입국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정착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질의응답을 할 테니까 들으시는 동안 궁금하셨던 것들은 적어두셨다가 마지막에 질문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봐요. 그래서 일단 한국에서 이제 제가 서류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린 분들도 있는데 한국에서 준비하셔야 될 서류입니다. 그래서 출국 전에 미리 너무 일찍 준비를 하시라고는 안 했었고 제가 보통 1, 2주 전에 한번 서류를 드리는데 공항에서 필요한 서류하고 그다음에 뭐 정착을 위한 서류가 여러 개가 있어서 파일로 좀 나누어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입국 심사관한테 딱 보여줄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국 전에 입학하고서 4번이 있고요. 우리가 비자할 때 썼었던 LOA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입학하고서 4번 프린트해서 아예 종이 파일로 챙겨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입학하고서 4번 그다음에 최근 영문 성적표는 중학생 이상만 가져오시면 돼요. 초등학교는 생활기록부를 번역해서 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 필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중학교 이상 특히 중3 이상의 학생들은 여기 세컨더리 10학년 정도부터는 한국에서 수업한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와서 카운셀러가 성적표 한국에서 공부했던 거 가져와 봐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한국에서 공부했던 거 그걸 학점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적표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모두 영문 예방접종 증명서 내라고 했는데 안 내고 받아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 냈던 분들은 영문 예방접종 증명서 가져오시고 제가 입학 등록할 때 다 내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교육청이 OT를 갔는데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내라라고 얘기를 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들어오셔서 한 3개월 정도는 학교 서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청해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영문 예방접종 증명서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보험은 학비에 다 포함인데 8월 보통 8월 20 한 5일 이후에 그 보험이 발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찍 오게 되면 일찍 온 한두 달 정도는 한국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들고 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아이들을 들고 오라고 하는 이유는 좀 더 저렴하기도 하고 만약에 한국에서 준비를 못 하셨다고 하면 입국하자마자 우리가 그 다음날 정도로 자동차를 사러 갔을 때 자동차 보험을 계약하게 되는데 그 보험하시는 분들이 여기 여행자 보험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행자 보험은 공통으로 하루에 2달러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가격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학생은 어차피 한국에서 들고 오는 게 뭐 한 2, 3만 원, 3에서 5만 원 이렇게 하니까 훨씬 저렴한 편이고 부모님들은 나이에 따라서 좀 달라요. 나이하고 보장에 따라서 한국에서 체류자 보험 하면은 뭐 한 60에서 70만 원 정도 아니면 더 보장을 크게 하면 뭐 7, 80만 원 된다라고 하면 따져 보시고 한 60만 원이 한국에서 넘어간다. 그러면 이쪽에 캐나다에 왔을 때 여기에 여행자 보험이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2달러 분량이니까 보통 한 700불 정도에서 나오더라고요. 지금 환율은 거의 1대1로 봐야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겠지만 보장이 아무래도 여기 게 좀 커요. 그래서 큰 보장을 원하신다면 캐나다에 와서 체류자 보험, 그다음에 나는 원래 잘 안 아프고 뭐 병원도 잘 안 갔고
그렇게 큰 수술을 할 가능성도 없다. 한국에서 맹장도 다 뺐다. 뭐 이런 경우에는 한국에서 그냥 저렴한 여행자 보험을 들고 오셔도 어느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 하고요. 한국 여행자 보험도 이쪽에 왔을 때 뭐 몸이 아팠을 때 마사지를 간다거나 이런 거에서도 좀 혜택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의원을 갔을 때 뭐 이런 경우에도 다 혜택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해외 체류자 보험 혹은 한국에서 체류자 보험, 현지에 와서 여행자 보험 둘 중에 뭐 편하신 걸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자를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인데 공항에서 이제 여권하고 앞에서 준비했던 입학허가서 사본 요거하고 그다음에 비자 승인 레터 이 세 가지를 얘네들이 꼭 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파일에 챙기셔야 될 게 여권, 그다음에 비자 승인 레터, 입학허가서 사본을 세 개를 맨 앞에다가 놔두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그냥 뭐 필요 서류들이에요. 가끔 가다 뭐 집 계약서, 그다음에 뭐 교육청에서 뭐 놀뱅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서포트 레터라고도 보내주는데 그 레터 하나, 그다음에 부모님 ETA 한 거는 뭐 출력할 건 아니고 ETA 했니?라고 물어보면 뭐 했다 이 정도로만 끝나는 거니까 뭐 서류로 챙길 거는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부모님이 6개월 이상 체류를 하실 거면 신체 검사 확인서 그 이메디칼이라고 병원에서 받으신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프린트 해주시면 좋고 엄마 아빠 같이 오셨을 경우에는 부모 여행 동의서는 필요 없고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분이 왔을 때만 여행 동의서가 필요한데 요거는 진짜 이제 혹시 이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서 아빠 몰래 엄마 몰래 애를 뭐 유기해서 온 건 아닌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행 동의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현재 결혼 생활을 하든지 이혼을 하셨든지 아무튼 여행 동의서가 필요는 해요. 이제 뭐 자꾸 불필요한 걸 물어보기 줄이기 위해서 보통은 물어보지는 않고요. 뭐 한 20분이 들어오시면 한 분 정도 뭐 이렇게 보신다고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자까지 받기 위해서는 여권, 입학허가서 4번, 비자 승인 이메일 받아주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로 날짜를 좀 정했던 이유가 좀 늦게 정한 게 어제 제일 처음 밴쿠버 저랑 이제 등록하시고 집 구하신 분들이 어제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공항을 어떻게 통과하시는지를 좀 보고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아침으로 준비를 했는데 참 그냥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왔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두 분이 자매분이세요. 그래서 두 분이 자매인데 아이를 각각 2명씩 데리고 오셨는데 줄도 같이 섰어요. 줄도 같이 쓰고 이제 서류만 따로 낸 거죠. 심사관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비자를 내년 9월 30일까지 아이디랑 똑같이 아무 문제 없이 받으시고 또 다른 한 분은 엄마를 안 줬어요. 그래서 다시 달라라고 했는데도 안 줘서 공항에서 나왔다가 뭐 옆에 또 약간 샘문이 있어서 샘문으로 들어가서 또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 너는 방문자니까 비자 줄 수 없으니까 나가서 비자 신청해라. 뭐 6개월 동안 살 수 있어 운전도 할 수 있어 이러고서 그냥 내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뭐올 초에도 경험이 있지만 미국 뭐 시애틀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까운 뭐 서리 국경에 가면 한 30분이면 국경을 한 바퀴 돌아오면서 미국 사무실 들리고 다시 캐나다 사무실 들려서 어제 뭐 아니 며칠 전에 공항에서 들어올 때 내가 비자를 못 받았다 좀 달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도 프린트를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비자가 없으면 별다른 문제는 없어요, 사실. 돈으로 그냥 자동차 보험료를 2,000불 정도 낼 거 4,000불 내시면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아깝기도 하고 면허증이 있어야 우리가 신분증명을 할 수가 있죠. 맨날 여권을 들고 다니기도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면허증을 한번 꼭 바꾸기 위해서라도 엄마 비자 서류를 이제 공항에서 한 번 안 주면 한 번 더 요청해보고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안 주거든요. 두 번째 요청했는데 안 주면 그럼 그냥 나오셔야 돼요. 그럼 나오면 또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 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나와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와서 정착 서류 중에서 가끔 이제 필요하게 된 게 이제 숙소 정보 어디에서 묵을 거니라고 물어보는데 이제 영어가 불편하실 경우엔 그냥 계약서 앞장을 이렇게 보여주면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계약서 한번 앞부분만 프린트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꼭 또 준비하셔야 할 게 이게 영문 포함된 운전면허증 있잖아요. 새로 재작년인가부터 이제 한국에서 바뀌었으니까 옛날 걸로 가져오셔도 되는데 옛날 걸로 가져오시게 되면 공증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래서 공증하는 비용이 30에서 50달러 정도 되니까 한국에서 영문 포함된 운전면허증을 바꾸시면 10,000원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바꿔오시고 그다음에 영문 운전 경력 증명서를 경찰서에서 프린트를 경찰서에서 해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빨간 직인이 안 찍혀 있다 이거 가짜 아니냐 아직도 이러는 데가 있어가지고 직인을 찍어주면 제일 좋고 다른 경찰서에서는 안 찍어주기도 해요. 근데 그래도 영문운전 경력 증명서 가져왔을 때 너 이거 오리지널이야? 뭐 경찰서에서 프린트했어? 뭐 이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 그냥 당당하게 예스라고 할 수 있도록 그냥 경찰서에서 영문운전 경력 증명서 가져오시면 돼요. 물론 안 보는 뭐 그 ICBC라고 안 보는 면허 시험장도 있는데 보통 이제 말하기 귀찮고 이제 새로 온 직원이면은 그 운전면허증에 사실은 우리가 언제 면허를 땄다 이게 나와 있는데 한국에서 거기에다 뭐 이슈드 데이트 이 말을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경력 증명서에 몇 년 운전을 했는지 이거를 보고 할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영문 운전 경력 증명서를 가져오시고 옛날에는 그 무사고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운전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년 이상의 운전 경력만 있으면 여기 와서 보험 할인이 되기 때문에 영문 포함된 운전면허증, 그다음에 영문으로 받은 운전 경력 증명서 이 두 가지만 필요 서류니까 꼭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한국 신용카드는 비자나 마스터로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JCB인가 뭐 이거 하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잘 안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받는 곳이 비자나 마스터로 대부분 하기 때문에 한국 신용카드 가져오시면 우리가 여기 체크카드, 여기 데비카드 만들기 전에 쓰실 수가 있고요. 쏠쏠하게 그래도 뭐 조금씩 뭐 써야 될 게 있어요. 근데 가끔 보시면 아빠가 송금해 주신다고 돈도 안 가져오시고 그냥 한국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가져오셨는데 체크카드에 또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가 있고 없는 게 있는데 그것도 확인 안 하시고 그냥 오신 분이 계셔서 한 일주일 정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돈도 빌려드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용카드 그다음에 체크카드 가져오실 거면 해외에서 쓸 수 있는 체크카드. 그럼 여기 ATM 기기에서 돈을 뽑기도 하고 물건을 사기도 하니까 한국 카드 가져오셔 주시고 그다음에 국제운전 면허증은 필수는 아닌데 얘는 경찰서에 영문운전 경력 증명서 떼러 가셨을 때 얘도 하나 발급을 받아오시면 좋아요. 그래서 다른 정신이 없으시니까 막 그 신분증 잃어버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럼 그럴 때 국제운전면허증은 따로 놔뒀다가 거기 사진도 있고 뭐 이제 영어로도 이름도 있고 하니까 요걸로 신분증을 대신 증명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제운전면허증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국 준비 서류들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해야 할 일들. 그래서 한국의 핸드폰, 한국의 은행은 어떻게 구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국의 핸드폰은 예전에는 보통 해지나 정지를 하고 오셨었는데 한국하고 할 일이 좀 많아요. 뭐 이제 카뱅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인증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써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뭐 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왔을 때 뭔가 한국의 번호로 인증이 필요한 거, 한국에서 쓰던 것들 인증이 필요할 때는 한국 핸드폰이 살아 있어야 가능하니까 알뜰요금제로 해서 그냥 공폰에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 그대로 가져오시면서 그 안에 유심카드만 빼서 여기 심카드로 바꾸시면 뭐 필요할 때만 한국 거 넣어서 인증받고 다시 바꿔서 여기 거 쓰고 뭐 이래도 상관없으시거든요. 그래서 한국 번호는 요즘에 보니까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은행이 자꾸 뭔가 인증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은행 거래가 조금 어려워서 제가 그것 때문에라도 한국을 가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핸드폰은 좀 살려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공인인증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인인증서 뭐 핸드폰에 이렇게 저장해 놓는 거, 그다음에 한국 내통장에서 여기 내통장으로도 연간 엄마 같은 경우에 이제 해외 유학생이라든가 이제 여기 거주자로 등록을 해 놓으시면 10만 불, 뭐 그냥 편하게는 5만 불 이렇게 이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통장에서 이쪽 통장으로 그냥 바로 보낼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은행 인증서가 필요한데 OPT 필요하시면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유심 아니고 이제 심카드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 핸드폰은 이제 제가 몇 분 이제 7월 1일 뭐 6월 말 이렇게 출국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원하시는 전화번호 뒷번호를 빨라야 2주 안에 받을 수는 있는데 그게 2주가 지나면 받은 번호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시기 한 일주일, 3, 4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려요. 뭐 요금제도 뭐 매번 달라지고 해서 그래서 밴쿠버 전화번호는 제가 미리 원하시는 뒷번호 알려주시면 미리 전화번호를 받아두고 오는 날짜로 개통을 예약을 해놓으면 오셔서 저랑 공항에 만나서 제가 심카드를 주면 그때부터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밴쿠버 전화번호 미리 만들어 오시게끔 하고 있으니까 로밍은 혹시 모를 만일을 대비해서 한 며칠 정도는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로밍을 안 해 오셔도 한국 거 그냥 가지고 와서 공항에서는 와이파이 잡아서 저랑 카톡으로 연락하고 나와서는 제가 심카드 드리니까 그걸로 다시 연락하고 그다음에 원래 있던 핸드폰의 카톡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계속 쓰실 수 있고요. 그래서 밴쿠버 전화번호는 이렇게 제가 해드리고 있을 거고 학교에도 다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보통 생활기록부를 발급하러 갔을 때 또는 뭐 영문성적표 발급했을 때 뭐 유학을 갈 예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고 갈지 안 갈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해야지라고 했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 초등학교는 간다고 하고 그냥 와주셨다가 1년 이상 있다가 다시 돌아가시면 그냥 재학년으로 보통은 가요. 그래서 재학년으로 보통은 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이제 뭐 자퇴를 하라고 해서 가끔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퇴를 하고 뭐 1년 있다가 애가 뭐 오랫동안 있을 예정이었었는데 아니야 그래도 이제 1년 해보니까 여기서 졸업하는 거 너무 힘들다. 그냥 한국 가서 졸업은 한국말로 그냥 편하게 하고 컬리지 때 다시 오자. 뭐 이런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그냥 가서 복학 신청을 하시면 돼요. 복학하면 역시 뭐 약간 테스트를 통해서 그 재학년으로 보통 복귀를 하고요. 여기 성적표로 또 복귀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와서 너무 어렵다 싶었을 경우, 특히 한국에서 고1, 2 때 오는 경우에 여기 거의 끝날 때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 학점을 못 채우면 졸업을 못 하거든요. 그러느니 그냥 한국 가면은 졸업은 하잖아요. 그래서 졸업하겠다라고 해서 돌아가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 큰 아이들이 오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와서 그렇게 쉽지는 않고 넉넉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하실 때는 현지에서 이제 재학증명서하고 성적표를 발급받아서 다시 한국으로 가시면 그쪽 교육청이나 학교에 내고서 다시 입학이 가능해요. 그래서 한국학교 관련해서는 그냥 말씀드리고 편히 오시면 되고요. 아직 학교를 입학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취약통지서를 받고 입학하지 않은 경우 뭐 아니면 내년에 이제 뭐 내년에 입학할 거니까 통지서가 있는 동안에 나온다 그러면 유예 신청을 그냥 해놓으시면 돼요. 유예를 해놓고 돌아갈 때 교육청에 돌아가는데 뭐 학령 배정해줘라라고 하면 거의 다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행기표는 7월 분들 뭐 8월 분들도 다 끊으셨어요. 그래서 다 뭐 이제 입국하는 날짜들은 보통 거의 다 정해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끊으실 몇 분들은 학생 비자가 승인된 아이들은 무조건 편도도 가능하고요. 물론 가격 비교해서 뭐 왕복이 더 싸고 나중에 들어와서 왕복 뒤에 돌아가는 티켓은 뭐 반환도 된다. 이러면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왕복으로 샀다가 와서 돌아갈 날짜를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취소해서 환불을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요. 부모님은 비자 없이 오시게 되니까
공항에서 한국공항에서 에어캐나다 같은 경우가 좀 보통 그러는 편인 것 같아요. 너네 들어가서 입국 거부돼서 다시 돌아오면 지금 편도 공항 티켓은 자기네가 편도로 보낸 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 네가 알아서 잘 사서 돌아와라. 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걸 이제 쓰고 서명하시고 뭐 큰 불이익 없고 여기서 부모님이 들어오셔서 추방되거나 뭐 다시 돌려보내신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편도가 왜 안 된다고 하냐면 이제 그 싱글 그 여자 남자들 그러니까 애들을 데리고 오지 않는 혼자 오는 여자 남자들은 와서 불법 체류를 할까봐 왕복 비행기 표를 꼭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의 내용들이고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전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니까 편도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코비드 19의 여파로 아직은 어라이브 캔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아직은 보고 있고 이제 7월 달에 뭐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발표는 나진 않았는데 아직은 어라이브 캔 다운 하셔야 되고 부모님들은 접종 다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사실은 세컨더리 이상 12살 이상은 접종이 권장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마 이메일 받으실 거예요. 너 백신 안 맞았는데 증명서 넣어라. 백신 증명서 넣고 그다음에 없으면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되니까 그 전에 들어와라. 왜냐면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학교 출석에 영향 가지 않도록 좀 일찍 들어오라는 그런 권고 이메일을 가끔 세컨더리 아이들은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접종을 안 했는데 어떡하나요? 라고 하는 건 안 했으면 미접종자로 분류돼서 와서 PCR 검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8일차 검사 그 키트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나올 때 미접종자는 또 다른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접종을 했으면 보통은 그냥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나오지만 그래도 랜덤으로 이제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거기 PCR 검사 아직은 그러니까 PCR이 아니더라도 키트를 주고 자가 진단 키트를 주고 그거 이제 하라고 하는 경우 있으니까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서 이 어라이브 캔도 한 출발 한 3, 4일 전에 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때 제가 여기 캐나다 전화번호를 드리니까 캐나다 전화번호를 어라이브 캔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끔 또 물어보시는 게 어라이브 캔 하다 보면 한 가족이 하나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하시면서 아이 거를 넣어주셔도 되고 그거 할 때 목적이 뭐냐 캐나다 방문 목적이 그러면 엄마 걸로 해야 될지 아이 걸로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스터디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하나는 패밀리 문제였던 것 같아서 그렇게 둘 중에 하나로 하셔도 뭐 둘 중에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으니까 어라이브 캔 다운 하셔서 받으시면서 보면 뭐 그렇게 어려우신 건 없을 거예요.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아니긴 했고요. 그래서 어라이브 캔 다운 받으시고 이제 한국 공항에서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셨을 때 집이 이제 7월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다행히 집이 있어요. 그래서 집이 있으신데 그동안에 구하는 과정이 꽤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렌트비가 훌쩍 올랐죠. 왜냐하면은 지금 코비드 한 2, 3년 동안에 캐나다에서 렌트비를 올리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2,000불에 뭐 한 3년 전에 살고 있었고 작년에도 2,000불이었고 재작년에도 2,000불이었고 먼저 이랬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고 있다가 이제 코비드가 거의 여기는 이제 거의 끝났다는 분위기 때문에 이제 올려도 된다고 하니까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5% 이상을 못 올려요. 그러니까 2,000불에 살고 있었어도 뭐 쬐끔 올리는 정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사를 나가고 새로 받는 집은 주인이 그동안에 못 받았던 렌트비를 확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한 6월 달에는 한 10% 오르나 그랬더니 뭐 7월 달이 다가올수록 20% 오르고 보통은 이제 막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 뭐 2,500불 정도 생각했던 것들이 한 3,000불 가까이 됐고 특히 뭐 집이 안 나오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 한 3,000불 초반이었던 게 어떤 집은 4,000불에도 그냥 나가고요. 우리가 구하기 힘들었던 집 같은 경우에는 뭐 3,450에 나왔었는데 경쟁자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가 3,600까지도 올려줄 수 있다. 1년치도 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니네 한 번 더 올려봐라. 얼마까지 줄 수 있니? 그래서 소심하게 100불만 올렸다가 떨어졌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3,800 이상으로 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면서도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코비드가 시작되면서 원래는 한국 그 세입자에 대한 인식이 좋았기 때문에 보통 집을 구하러 갔을 때 우리 한국에서 오는 유학생 가족이야 뭐 이렇게 재정증명도 뭐 탄탄하고 비자 받으려면 우리 돈도 좀 많아야 돼 너는 걱정하지 마 이제 이러면은 그렇게 알아줬었는데 코비드 때 1년 계약을 하시고 이제 여기가 1월에 들어오신 분들이 3월에 학교 본방학 이후에 4월부터 학교를 한 2달 안 간 적이 있었어요. 학교가 클로즈 되면서 그때 1년 계약이니까 1년 계약을 안 채우시고 다달이 되는 분들이 그냥 디파짓 반달치 포기하고 한국으로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계약 파기하고. 원래 계약은 1년 동안 계약을 했으면 1년 동안에 렌트비를 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든 말든 나머지를 내는 각오로 가셨어야 되는데 안 그러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저희 뭐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었었으니까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진 거예요. 집 렌트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너네 지금 뭐 이거 와가지고 1년 있는다고 하고 중간에 나가면 어떡할 거야 해서 아이 우리 그냥 1년 꼭 있을 거야 라고 하면 또 저번에 코비드 때도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잖아. 그냥 가면 자기네는 완전 손해다. 그래서 현지인을 더 뽑겠다. 그리고 현지인을 또 선호하는 이유가 한국에 있는 아빠가 돈을 보내줄 거야. 우리 너네 렌트비는 어떻게 낼 거야? 엄마가 일을 안 하는데 이랬을 때 한국에 있는 아빠가 일하면서 돈을 보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아빠가 돈을 안 보내주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 라고 얘기는 하지만 물론 그럼 뭐 얘네들도 뭐 사람 일이라는 건 어쩔 수 없지. 안 보내주면 안 돼.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너네가 못 믿겠으면 우리가 1년치를 내야 되니? 아니면 걔네들이 먼저 요구를 못해요. 여기가 이제 1년치 받는 건 사실은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얘기를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제 계약서에 썼어요. 우리가 1년치를 요구한 게 아니라 너네가 자발적으로 1년치를 준다고 했어. 이런 걸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계약서는 그냥 1년 계약 이제 픽스드 텀 해가지고 이제 아예 1년을 딱 픽스 해버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얼마 냈다 이렇게 영수증처럼 써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솔직히 요번에 조금 쉽게 구한 집들은 그래도 이제 여러 뭐 10명 이상의 신청자가 왔는데 저희가 구했던 집들은 보통은 1년치를 냈어요. 요번엔 정말 많이 1년치를 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쉽게 구했던 집은 제가 이미 알고 있던 집들. 그러니까 여기 한국 유학생 가족이 이제 요번에 나가시는데 새로 들어오시는 분하고 어떻게 지역과 뭐 날짜와 그다음에 원했던 것들이 딱 맞았던 경우들이 몇 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카페에 올리지는 않았는데 지금 살고 계신 분의 살림살이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테이크오버라든가 집을 쉽게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괴리감도 좀 줄이기 위해서 올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 그쪽 주인도 저를 알고 그다음에 엄마도 나가시는 분도 가구랑 다 두고 가면 좋고 오시는 분도 와인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되니까 뭐 필요 없으면 저렴하게 받은 건 뭐 버리시거나 다시 되팔거나 하셔도 돼서 그렇게 테이크오버를 받은 집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역별로 많지는 않고 그렇게 받으신 경우가 조금씩이었고 그럼 그런 경우에는 뭐 1년치 안 냈죠. 다 그냥 원래대로 그냥 기존에서 월세만 조금 더 올린 거 뭐 3,000불이었으면 3,300 정도 10% 정도 올라간 뭐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계약을 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 알고 있는 렌트 관리 회사 매니저들을 좀 알다 보니까 집 나와서 여기 제가 아는 회사예요. 여기 한번 해봐요 라고 하면 보통은 마음에 들면 저희가 신청서를 내면 보통은 해줬어요. 그래서 그 매니저들이 자기네가 이제 이런 집들이 있으니까 이제 광고를 올릴 거야. 근데 본인들이 최종 결정은 본인들이 못 하거든요. 집 주인이 우리가 낸 신청서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라 그냥 빨리 자기가 광고를 올리면 너가 빨리 쇼잉 예약을 해라. 그러면 이제 몇 명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이 한 리밋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루에 몇 건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먼저 네가 보고 신청서를 제일 빨리 내. 이제 이러면은 유리하니까 이렇게 알려줘요. 그럼 그런 집에 가서 보고 바로 신청서를 내면 걔네들이 이제 주인한테
우리 믿을 만한 손님이야 라고 이제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럼 보통 주인들이 저희를 뽑아주는데 안 그런 경우도 한 번은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처럼 그냥 현지인을 원하는 그런 주인이었었고 여기에 소득 증명을 원하는 거죠. 한국 게 아니라. 그래서 어, 대신 다른 곳들은 보통 뭐 여덟 개 오늘 신청서 뭐 8개 들어왔는데 너네 됐어. 뭐 12개 들어왔는데 됐어. 이래서 아는 회사들 것들은 조금 됐고요. 그다음에 마침 갔는데 한국 분이 살고 계셨어요. 주인은 외국 여기 현지 사람이지만 근데 그분이 잘 살았었던 거죠. 그럼 잘 살았으면 나는 우리 그전에도 코리안 테넌트였었으니까 나는 너네 믿어라고 해서 그냥 뭐 진짜 그냥 한국 유학생이고 에이전시 끼고 왔으니까 내가 믿겠어라고 하는 경우에도 좀 쉬웠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사의 방침이 있잖아요. 이제 현지 인컴이 아니면 안 돼라고 해서 한 사람은 한국에서는 신청을 하시고 여기에서는 제가 보증인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사실은 캐나다에 아는 사람이 보증을 서라. 이 사람 인컴은 한국에서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으니까 여기 현지 사람이 보증을 서라라고 해서 보증을 쓸 때 뭐 여기에서도 이제 소득금액 증명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세금 보고 한 종이를 내라고 한다든가 그게 아직 프로세싱 중이라면 잔액증명서나 뭐 저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뭐 이런 것들 내라고 해서 보증을 서야지만 가능한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보증 쓴 곳이 이제 있기는 한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우리 다른 손님도 내가 또 있어 그랬더니 너 지금 벌써 우리 매니저가 너가 여기 개런터로 2명이나 하고 있는 거 알아서 그 다음번에 자기가 보장을 못한다. 먼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 안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아예 뭐 외국인이라고 해서 아예 못 구한 건 아니지만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경우엔 그래도 보러 오라고 얘기를 했었을 경우인데 제가 뭐 지금도 몇 개 이메일을 8월 달 분들 위해서 이메일을 몇 개 보내놓은 게 있는데 연락이 안 와요. 아예 제가 처음부터 이메일을 쓸 때 나는 여기서 일하는 에이전트고 내 손님이 한국에서 오는데 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뭐 아이들은 몇 살이고 학교에 학비를 내고 들어오는 거고 1년은 충분히 있을 거고 너는 돈으로 걱정하지 말아라. 막 구구절절히 써서 보내는데 안 와요. 그러면 이제 주기 싫다는 거죠. 이제 집을 보여주지도 않는다라는 건 계약은 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어딘지도 모르니까 호수도 안 알려주고 뭐 이제 약속을 잡아야지만 그 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반은 오고 반은 안 오고 그나마 이메일이라도 답변이 오면 그래도 여기는 좀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해서 가도 그냥 오라고는 한 거죠. 혹시 모르니까 한번 와보라고 한 그 정도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렌트는 상황이 조금 어려운 편이기는 하고요. 조금 그래도 조금 수그러지긴 한 것 같아요. 한 6, 7월에는 꽤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지금 8월 달 걸 보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 이제 올 사람들이 보통 많이 구하고 있는지 조금 나아진 것 같기는 한데 그건 또 이제 해봐야지 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렌트비의 차이가 지역별로도 있지만 주거 형태별로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단독 하우스냐 이거는 특히 외국인들이 구하기가 어려워. 단독 하우스는 이제 뭐 집값이 뭐 한 20억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내는 돈은 5천 불이야. 한 달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외국인이 와서 5천 달러를 한 달에 내고 그 다음부터 돈을 안 내도 우리가 쫓아낼 수 없는 그런 세입자법이 있는데 돈도 안 내고 집도 막 망가뜨리고 잔디도 엉망되고 이러면은 얘네한테는 굉장히 손해잖아요. 그래서 보통 하우스에 살아보지 않고 그 전에 집주인이 얘 깨끗하게 살았어라고 추천 편지를 쓰지 않는 이상 단독 하우스는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편이에요. 완전 뭐 좀 낡은 하우스랑 회사 소속의 하우스는 구하겠지만 좀 번듯한 집들은 구하기가 어려운 편이고 타운하우스도 마찬가지인 게 타운하우스도 여기 사람들도 콘도보다는 타운하우스를 선호하거든요. 아기 애들이 있으면 타운하우스에서 키우고 싶어 하다 보니까 뭐 유학생들끼리만 렌트 경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사람들도 9월 학기에 학교 때문에 이사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7, 8월에 뭐 대거 움직이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면 오늘 몇 명이 나오니 뭐 여기 캔디데이트 몇 명이야 막 이러면 20 몇 명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진짜 힘들죠.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타운하우스가 많이 생겨가지고 공실이 많은 경우에는 또 몰라도 우리가 타운하우스를 구하기에는 진짜 좀 어려운 편이고요. 콘도는 그래도 현지 사람들이 콘도에서는 아이 키운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도 콘도는 구하기가 쉬운 게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아파트 단지를 생각하고 그 콘도 단지에 뭐 수영장이나 뭐 놀이터나 이런 거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말씀대로 콘도는 원베드에는 싱글 하나, 투베드에는 성인 두 명, 뭐 이렇게 사는 걸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편의시설은 그러니까 작은 체육관들, 그다음에 뭐 미팅룸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있지 수영장 딸린 거는 옛날에 좀 있었고 도시에 몇 개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수영장도 좀 작은 거고 아니면 단지가 좀 큰 경우에는 타운하우스랑 콘도가 적절히 섞여 있는 경우에는 아웃도어가 여름 동안에 열릴 수 있게 아웃도어 풀이 있는 뭐 그런 게 있어서 콘도는 아이들이 뭐 뛰고 놀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우리 콘도에 누구네가 살지 이런 걸 기대하기는 어렵고 보통은 아이들은 학교 주변에 단독 하우스나 타운하우스에 많이 살고 있다라는 거 오셔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우리 콘도에는 애들이 없어요? 이러면 원래 잘 없어요. 그다음에 아파트하고 베이스먼트가 좀 가격이 저렴한 편인데 아파트라고 말하는 건 뭐 좀 오래된 건물을 얘기하기도 하고 렌탈 전용이기도 하고 또 가장 단점은 보통의 아파트먼트에는 그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층마다 있거나 아니면 보통은 지하에 뭐 세탁실 이런 식으로 미드에서 보던 그런 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오는 저희로서는 뭐 매일 빨래를 해야 되는데 좀 어렵죠. 그래서 아파트나 그다음에 베이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위층의 사람이랑 아래층의 사람이랑 거의 집을 이제 같이 쓰는 건데 세탁기를 공동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윗집의 발소리가 하우스도 다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윗집의 발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뭐 전화 받는 소리, 얘기하는 소리, 뭐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어렵다고 하시기도 하고 약간의 지하라든가 1층이다 보니까 해가 잘 안 들으니까 겨울에 뭐 춥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베이스먼트 사시는 것의 가장 장점은 학교 주변에 딱 구해놓고 그 학교 주변에서 걸어 다니면서 이제 주변 아이들이랑도 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우스의 베이스먼트를 원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 되게 윗집이랑 잘 지내는 분들은 되게 만족하셨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서로 위아래로 살면서 뭐 약간 분쟁이 있었던 소음 문제로 분쟁도 있었고 뭐 음식 냄새 문제로도 분쟁이 있었던 이런 경우를 좀 봤어요. 그래서 베이스먼트는 웬만하면 조금 오래 버티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잘 만나면 계속 오래 가지만 뭐 살다가 나오시는 경우를 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주거 형태별로 렌트비도 다르다라는 것과 근데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예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내 예산이 얼마야라고 했을 때 그 집에는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기 시기 전에 집은 다 구할 수 있어요라고 말씀드린 건 집은 있어요. 집은 있는데 우리가 마음에 안 들 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처음 생각과 마지막에 계약하는 집의 형태가 완전 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안 되고 집은 아무리 봐도 이제 보는 눈도 생기는 거고 내가 상상만 했던 그 집이 아니라 여러 집들을 보다 보니까 아 이런 게 우리한테 맞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고 이제 좀 생각의 변화도 그렇고 그래서 상황별로 더 다르고 테이크오버 같은 경우에도 가구 테이크오버도 이게 어떤 분은 그냥 다 두고 갈게요. 제가 뭐 처리하기 너무 귀찮으니까 또 어떤 분은 그래도 내가 이거 새 거를 사서 되게 깨끗하게 썼으니까 그래도 50%는 받고 싶어요. 뭐 아니면은 뭐 1년 넘은 거는 뭐 1년 정도 된 건 50%, 뭐 3년 정도 된 건 30%뭐 이렇게 받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통째로 하시는 것만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이 가구를 받아야 집을 렌트할 수 있게 주인 연락처를 줄게요. 뭐 이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집이랑 가구랑 테이크오버도 매번 달라서 뭐 나는 뭐 한 500불에 전체를 받았는데 나는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각각의 상황이 달라서 오셔서 서로 이제 공유를 하시게 되겠지만
뭐 그렇게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기는 할 거예요. 이제 저희가 한 번은 엄청 큰 가구값을 내고 집을 받은 경우가 있기는 한데 약간 예외의 상황이었었고 보통 한국 분들이 테이크오버를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좀 저렴하게 넘기시기도 하고 오셔서 테이크오버를 좀 보시면 제일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오시기 때문에 와서 봤는데 내가 봤던 사진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위생 개념도 다르고 뭐 본인이 썼던 그 패턴도 다르기 때문에 테이크오버는 100% 만족한다고 볼 수는 없고 테이크오버 받으셨어도 있으시다 보면 또 사고 뭐 어떤 건 버리고 뭔지 이렇게 되시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산과 뭐 주거 형태와 그다음에 지역별 그다음에 시기별 이런 차이가 좀 다르다라는 거 한번 이해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렌트는 이렇게 해서 이제 집을 다 구했어요. 아무튼 구하고 우리가 갈 건데 제가 벌써 열쇠를 받은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열쇠를 받는 걸 인스펙션이라고 사실은 해요. 그냥 키만 받는 게 아니라 키를 받으러 가면서 우리가 그 집을 한번 싹 봐요. 저도 한번 싹 봐요. 그러니까 제가 집을 본 게 처음에 봤을 때 한 10분, 15분밖에 안 보여주죠. 집을 수용을 15분 간격으로 다른 사람들이 계속 오는데 오래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쓱 보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계약을 하고 나서 열쇠를 받으러 갔는데 청소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거기에서 끝이에요. 그때 망가진 거, 그때 청소 안 된 거를 얘기를 해요. 뭐 여기 블라인드 너무 더러운 것 같아. 뭐 식기세척기에 물이 안 빠졌어. 이거를 열쇠 받으러 가는 날 보다 보니까 그날 보고 주인이 그러면은 너네 세입자 올 때까지 내가 고쳐놓을게 뭐 청소해놓을게 이래주면 좋은데 보통은 저한테 열쇠를 이제는 믿고 주는데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다른 경우에도 이제 뭐 7월 1일 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받은 집도 있고 그날 5시에 만나 이제 그러면 그날 집을 두 번째 보는 거죠. 그럼 그날 진짜 세입자와 주인이 만나서 집을 한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불이 잘 켜지는지, 전자레인지 작동이 잘 되는지, 오븐은 켜지는지, 이걸 그날 봐요. 도착한 날 보기 때문에 우리 공항에서 엄청 피곤하게 나왔는데 그거 사실은 봐도 모르거든요. 살지 않는 이상 그날 그 시간 안에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날 보내고 한 1, 2주 안에는 그래도 정신 차리고 다 써보면서 다 리포트를 해놔야 돼요. 와서 보니까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여기 너무 더러워.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막 아주 깨끗하게 뭐 편안하게 이렇게 내 집처럼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오셔야 되고 입주 청소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사 나간 사람이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청소를 하는 게 아니고 나간 사람이 청소를 하고 주인이 이 정도 청소면 오케이 하고 나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 상태에 대해서 야 여기 너무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그 청소 상태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셔서 좀 집에 대한 실망, 뭐 내가 이 돈을 주고 왜 이런 집에 사나 막 이런 것들이 한 1, 2주 뭐 길게는 한 달, 뭐 정부 치고 이럴 때까지는 조금 한국만큼 살기는 어려우시니까 미리 한번 제가 너무 놀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키를 받기 전에 사실은 집보험을 들었어야 되거든요. 이제 세입자 보험이라고 해서 테넌트 인슈런스를 들어라고 그 계약서를 받을 때 말씀을 이제 그 안에 내용들이 있었을 텐데 원래는 이게 세입자가 진짜 오면서 키를 받고 들어가자마자 세입자 보험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미리 한국에서 드시기는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보통 다들 한국에 있다가 오는 걸 알기 때문에 며칠 정도 여유는 줘요. 그래서 오늘 못 들었는데 키 안 주면 어떡하지? 라고 이제 걱정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자동차 보험 하시는 분한테 그냥 들라고 드리는 게 와서 뭐 며칠 안에는 들게 되니까 그래서 미리 들고 오시는 분들은 마음 편하게 제가 카톡 프로필 여기 계신 분들 카톡 프로필 연결해 드리니까 미리 들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오셔서 며칠 안에 드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세입자 보험은 요즘에는 보통 90% 이상 들라고 해요. 원래는 의무는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워낙
세입자 보험으로 커버될 수 있는 것들이 원래는 우리의 가구 정도가 세입자 보험의 커버인데 그거 말고도 집주인도 보험을 들어놨고 나도 보험을 들어놨으면 뭐 집에 불을 내 부주의로 불을 냈다던가 아니면 세탁기나 식기세척기 사용 잘못으로 물이 넘쳤다든가 이런 경우에 세입자 보험이 있으면 세입자 보험에서 그거를 저쪽에 같이 서로 알아서 보험사들끼리 그 커버레이지를 다 커버를 해주는데 없으면 저희가 돈을 내야 돼요. 주인이 돈을 내지만 주인이 당연히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 돈은 네가 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입자 보험은 들고 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내 물건이 없어지는 건 괜찮은데 잘못 사용해서 불냈을 때, 그다음에 물난리가 났을 때, 요 두 가지가 가장 크기 때문에 한 달에 1년에 300불에서 400불 비싸면 그 정도 하고 보통 여기도 다이렉트 보험이라고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가 직접 뜨는 게 있는데 그거는 너무 세세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건 한 200불에서 300불 정도 하는데 뭐 연식에 뭐 콘크리트냐 뭐 그 방 구조에 뭐 히스토리를 세세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국 보험하시는 분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게 조금 더 비쌀 수는 있는데 아무튼 두 가지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엘리베이터 피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요. 그냥 무브인 피라고 콘도마다는 있어요. 그래서 콘도마다 내가 이삿짐을 옮기는 건 아닌데도 왜 내요? 라고 하지만 이거는 새로 들어오는 입주자 신고비, 입주자 주민 회비 이런 것처럼 꼭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브인 피가 뭐 싸면 150불부터 비싸면 450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 150, 200불 정도 하고 있어서 무브인 피라고 처음에 이사 올 때 한번 내고 나갈 때는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게 세입자 보험, 무브인 피,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같은 건 예약했다가 엘리베이터에 이상 없으면 다시 돌려받는 것. 뭐 이렇게 보험 그 내용들이 들어가고 또 와서 해야 될 게 폼K라는 입주자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폼K에는 이제 누가 이사를 왔고 전화번호 모으고 차번호는 모으고 이제 이게 있다 보니까 폼K도 나중에 작성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버저하고 엔터폰이라고 해서 또 이런 것 쓰라는 서류도 가끔 오는데 얘는 현관 밖에서 콘도 같은 경우는 공동 현관 밖에서 초인종이 따로 없으니까 우리 집에 이제 호수가 아니라 우리 집에 부여된 일정 번호를 누르면 내 핸드폰으로 초인종이 와서 문을 열어주는 뭐 이걸 좀 되게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나름 캐나다의 최신식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또 여기 캐나다 핸드폰 번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버저나 엔터폰도 마찬가지 핸드폰 번호가 나온 이후에 작성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하실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이게 그러니까 오자마자 해야 될 게 이렇게 많아요. 98%라고 말씀을 드린 게 집주인이 하이드로하고 인터넷이고 뭐 뭐든지 다 내고 내가 다 포함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한 경우도 가끔 있어요. 또는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에 사람이 뭐 50% 니네가 50% 이렇게 내라. 그러면 이제 계정 같은 건 만들 필요가 없기는 한데 전기가 들어오고 있어도 이게 내 이름으로 바뀌어야 요금을 내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누가 앞에 이사 나간 사람이 그 집의 주소에서 전기를 캔슬을 하고 갔어요. 내가 들어와서 한 보름 정도는 안 하고 있다가 이게 전기가 끊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등록을 안 했는데 왜 전기가 계속 나가지 하고 걔네가 끊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전화를 한다든가 온라인으로 이제 계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도 하실 수 있거든. 내가 뭐 7월 1일 입주야라고 하면 7월 1일 이사 날짜 넣고 내 이름, 뭐 전화번호 뭐 이런 것도 넣고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얘도 와서 인터넷 개통하면 한번 하세요라고 이제 한 2, 3일 지나서 하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BC 하이드로 온라인으로 계정 만드셔야 되고 인터넷 설치는 뭐 열쇠 받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가능도 하지만 인터넷 보통은 이제 오는 날은 정신 없으시고 핸드폰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설치할 수 있게 기사가 방문을 그 다음날 아침에 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은 예약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넷도 만드시고 계정도 만드셔야 되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오셔서 할 일들이 또 서류 작업이 또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잊지 마시고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 그런 것들을 해놨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뭐 미리 해놓은 거니까 해놨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제 제일 중요하게 이제 한국에서 와서 공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국에서 출발해서 뭐 한국에서 올 때 10시간인가 9시간 걸리죠. 아무튼 9시간 10시간 지났지만 한국에서 7월 1일 날 출발해서 그 다음날 7월 1일이 다시 옵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도착이 아니라 7월 1일 출발하면 7월 1일 오전 그러니까 오전이 아니죠. 뭐 12시 50분 뭐 이때쯤 도착이에요. 그럼 그때 바로 도착을 해서 나와서 면허하고 은행하는 거 아니에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와서 어제도 대한항공 타고 오신 분이 짐 찾고 이민국에 그러니까 키오스크에 입력하고 그 다음에 짐 찾고 그 다음에 들어가시거든요. 이민국에 들어가신 게 1시간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내려서 걸어가서 키오스크에 가서 뭐 얼마나 있을 건지 물건이 뭐 있는지 전자식으로 뭐 여권 스캔하고 사진 찍고 이제 다 그러니까 입국 심사를 하는 거죠. 거기서 하고 나서 다시 그 프린트된 걸 받아서 그러니까 이민관을 줄 서 있는 곳을 통과하는 게 길어요. 다 우리만 오는 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는 비행기들이 그 시간에 모인다면 그 짐 찾으러 가는 데까지도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키오스크 짐 찾기가 한 1시간 정도 걸리고 물론 뭐 비즈니스 타고 오셔서 맨 앞에 나와서 빨리 나왔어요. 뭐 이제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길 기다리다 보니까 이민국에 들어가시는 것까지 1시간, 그 다음에 어제 마지막에 줄을 쓰시긴 하셔서 짐을 좀 늦게 찾으셔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줄을 하셨는데 공항에서 빠져나오신 게 4시가 넘었었어요. 그럼 이제 4시가 넘으면 일단 면허 못 하고요. 그다음에 집으로 가는데 3, 4시부터는 여기가 러시아 그러니까 그 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길이 막혀요. 그래서 또 집까지 가는데 보통 1시간 정도를 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게 되면 5시 가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주인들하고 만날 때는 우리가 뭐 4시나 5시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집에서 만나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5시, 제일 늦게 들어가신 분들이 한 6시까지는 있어요. 뭐 7, 8월 성수기 때는 뭐 6시 정도에는 들어갔던 것 같아요. 보통. 그래서 보통 4시에서 6시가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아침에 비행기에서 아침 먹고 내려서부터 계속 애들은 아무것도 못 먹고 뭐 피곤하고 졸립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주인 만나서 집 인스펙션 하고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막 이제 되게 첫날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잡으셔요. 첫날은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날 먹을 음식들 반찬이나 이런 거 가져오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반찬들 밑반찬 가져오셔도 되는데 안 되는 거 있어요. 고기 종류 장조림, 뭐 3분 카레 고기 있는 거, 그다음에 라면 봉지에 고기 그림들 있는 거 이런 것들 안 되고요. 해물이나 이런 거는 돼요. 그다음에 뭐 스프 같은 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시다 같은 거에 뭐 소고기 다시다 이렇게 막 그려져 있어요. 소고기. 그래서 소 그려져 있는 거 안 되니까 그런 것들 조심하셔서 육류가 들어간 제품들은 다 피하시고 혹시나 뭐 소세지 말한 거 있으면은 그 공항에 있는 그 탐지견들이 그 가방에 계속 맴돌아요. 그럼 결국에는 가방 다 열어서 또 시간 더 지체되고 어디 가서 가방 다 풀어가지고 너 음식 없다고 하더니 왜 이런 거 뭐냐 또 걸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일단 들어오실 때 피하실 것들은 다 그냥 피하시고 그냥 간단하게 진짜 먹을 수 있는 거 뭐 햇반 몇 개, 뭐 아니면 쌀은 좀 가져오셔도 돼요. 원래 뭐 씨앗이어서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깨하고 쌀은 안 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쌀하고 조금 가져와서 밥해 먹을 정도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민국 짐 찾을 때까지 있었고 이민국 대기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서류들을 다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줄을 섰다가 심사관 앞에서 서류를 내는 경우도 있고 줄이 길면 그 이민관들이 다니면서 그냥 서류를 받아가 여권 그다음에 입학하고 와서 비자 승인 레터 이렇게 3개를 받아가요. 그러고 나면 엄마들한테 비자를 안 주는 확률이 조금 더 있죠.
직접 앞에 가서 이렇게 주면 그 앞에서 바로 얘기를 아니면 뭐 기다려 뭔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내 걸 하고 있다라는 걸 아니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냥 걷어가서 이름을 불러서 비자를 주면 그때서 엄마는 내 거는 왜 안 줬어요? 라고 얘가 다시 일하기 귀찮으니까 나가서 받아. 뭐 이제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요 이민국에서 줄을 어떻게 쓰는지 어떤 심사관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비자운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오신 경우에는 제가 그러니까 뭐 한 번 받고 한 번 못 받았으니까 지금은 50%지만 지금까지 일하면서 보면 10분 오시면 한 분 정도 못 받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작년 올 초까지는 한 90%는 비자 받으시고 뭐 나머지 10%를 못 받으셨던 것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돈 많이 가져오신 분들은 이제 10,000불 이상 성인 1인당 10,000불이거든요. 원래 가족당 10,000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돈 많이 가져오셨으면 그냥 신고 나 이만큼 가져왔다 신고만 하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에 세관 통과해서 바깥으로 나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나오는 곳은 2층이고 우리가 만나는 곳은 3층이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엘리베이터 한번 타고 한 층 올라와서 공항 바깥으로 나오면 제가 거기서 공항에서 픽업해서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항을 이제 빠져나와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막 엄청 피곤하고 엄청 바쁠 거다. 막 5일 지나서 내가 그동안에 뭐 했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보험 들었던 사람이 여자였던 것 같은데 누군지 은행에서 계좌를 오픈하기는 했는데 이거를 그 사용법도 한 1시간을 듣거든요. 은행 어떻게 열고 어떻게 쓰고 뭐 이거 1시간을 하는데도 그때 만났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집에 와서 뭘 봤는지 내가 뭘 샀는지 뭘 썼는지 막 그 시차 때문에도 그랬고 긴장했기 때문에도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한 일주일 지나고 저희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다음에 이쪽 은행에서도 다음에 다시 와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 얘기를 꼭 해요. 워낙 기억이 안 나요. 치매는 아니고 시차, 피곤 뭐 이런 것들 때문이어서요. 그래서 입주도 해야 되고 면허도 바꿔야 되고 자동차 보험도 들어야 되고 자동차도 내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집에다 갖다 놨기 때문에 일단 미리 조금 숙지를 하고 오셔야 돼요. 자동차를 샀어요. 사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일단 가서 다 자동차 찜 해두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이제 가져가셔야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네, 자동차는 가져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진짜 내가 오늘 운전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 업체에 그 다음날 정도나 퇴근하시면서 한번 갖다 줄 수 없는지는 한번 여쭤는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자동차를 그 자리에서 번호판을 달고 그 자리에서 집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게 보통 두 번째 날. 첫날 왔다가 두 번째 날 아침에 일어나서 면허시험장 가서 면허 바꾸고 은행 가서 돈 받아야 되니까 은행 가서 은행 만들고 그러고 나서 자동차 사러 가는데 그 이튿 두 번째 날 운전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무서우시겠어요. 저도 그 마음은 아는데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안 가져가도 내일 가져가도 어차피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뭐 비보 좌회전 그다음에 스탑 사인 이런 것들을 가면서 그러니까 첫날 둘째 날 제가 이렇게 같이 가면서 말씀은 해드리긴 하는데 보통 그래도 뭐 사고 나서 가신 분 아무도 없으시고 차는 다 가져가셨으니까 일단 마음의 준비는 그렇게 해주시고 오셔야 돼요. 바로 운전을 시작을 해야겠구나라고. 그래서 그게 끝나면 이제 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이나 인터넷이나 핸드폰 관련 전기나 가스 관련 인터넷으로 계속 뭐 계정 만들고 이메일 확인하고 다 이러셔야 되는데 모두 다 영어로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머리 복잡해지죠. 그래서 모든 게 다 서류 작업을 모든 걸 영어로 해야 되니까 이제 거기에서 오는 또 어려움도 있어서 막 우신 분도 있으세요. 막 지금 피곤한데 모든 서류들이 다 영어인데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뭐 이제
좀 아빠도 없으시고 혼자 와서 다 할 줄 알았는데 못하고 애들은 밥은 해줘야 되고 이제 그래서 진짜로 울적하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럼 그럴 때 한 번씩 연락 주시면 다들 그래요.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좀 들어야 좀 안심이 되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엄청 바쁘게 우리가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 한번 얘기해 드리고 여기 밑에 조그맣게 인터넷은 텔라스나 샤 전화는 쿠도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지금까지는 6월 30일까지의 프로모션으로 제가 말씀을 기준이거든요. 7월 1일 날부터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데 7월 1일 날이 아마 여기가 캐나다데이야. 그러니까 캐나다의 생일이죠. 7월 1일 캐나다데이 프로모션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좋은 건 아니고 뭐 10불 차이, 5불 차이 뭐 이럴 수 있는 거고 뭐 데이터를 좀 더 많이 준다든가 이제 이런 프로모션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인터넷이 텔러스는 2년 약정을 하면서 크레딧이라고 이제 미리 돈을 좀 깔 수 있게 포인트처럼 넣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년 약정을 하고 1년을 써도 2년째 손해 안 나게 그 약정 금액만큼의 크레딧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한 70불에서 90불 사이로 인터넷이 속도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고요. 샤라고 그 다음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무약정으로 뭐 7, 80불 이제 얘네는 좀 이렇게 좀 스피드가 좋은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250에서 500 정도고 텔러스는 뭐 1000 이렇게 숫자로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샤가 요금은 한 10불 정도 싸요. 텔러스보다. 대신 속도는 좀 느려요. 그래서 빠른 걸 원하시는 분들은 텔러스에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저렴하게 써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샤라는 통신사를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화는 쿠도라고 텔러스 자회사이긴 한데 얘네를 조금 추천하는 이유는 텔러스망 제일 큰 회사인데 텔러스망을 쓰면서 자기가 셀프로 뭐 그 인터넷 관리, 셀프로 계정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지한다거나 뭐 요금을 낸다거나 이거를 이제 내가 홈페이지에서 직접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수고비를 좀 줄여주느라고 한 10불 정도씩 계속 할인이 되어서 나와요. 내가 내 핸드폰을 가져와서 심카드만 꽂으면 되게 해주면서 가격 할인이 있어서 한 40에서 50불 정도인데 40불짜리는 데이터가 좀 작아요. 뭐 한 4, 5기가 정도고 한 50불 정도가 되면 그래도 8에서 가끔 가다가 뭐 한 10기가 이상까지 나오기 때문에 충분하게 쓰시려면 한 50불 정도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고 각종 은행 프로모션에서도 만약에 50불 이상 뭐 이체를 두 건을 해야지 너가 은행을 새로 만들었을 때 내가 뭐 보너스로 300불을 줄게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나 너무 아끼겠다고 전화도 한 40불짜리로 해놨으면 거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또 해당을 하기에도 좀 유리한 게 한 50불 정도에서 해놓으면 좋겠더라라는 게 그냥 저의 경험이었어요. 이제 이번에 은행 프로모션이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TD은행에서 계좌를 오픈을 하면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직원들이 많으시고 뭐 일주일 내내 문을 여는 은행이기도 하고 TD를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TD에서는 보통 계좌 오픈을 하고 자동이체 2개, 뭐 온라인 뱅킹으로 뭐 이체 하나 이렇게 조건을 걸어두고 300불, 400불 정도를 한 5, 6개월 지나면 돈으로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모션 때문에 TD, 그다음에 전화는 50불 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선택이니까 다시 한번 또 오셨을 때 달라지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하고 정신없이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제가 얘기를 했더니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궁금하시고 저도 얘기를 못한 게 또 생각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얼굴 화면으로 돌아와서 Q&A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얼굴 보여주시고 소리 키시고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